자, 여러분들 2019년 4월 6일에 시행되었던 우리 국가직 시험에서의 사회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항상 이게 해설 강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먼저 드는 느낌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가 답안을 놓고 채점도 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많이 지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하셨을 텐데 잘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좀 힘내시기 바라고요.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후에 진행하는 어떤 학습에 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시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문제의 어떤 경향을 비춰 볼 때, 국가직 시험에 맞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과정치에서 10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5개,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 5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의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인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정말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하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주제나 그런 것들이 생소한 내용 없었고요. 평소 강의 때 강조해 드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좀 짚어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잘 그대로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컴팩트 공무원 사회죠. 제가 우리 말씀드리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의에서 조금 제가 평소에 좀 이 정도 이렇게 하셔라라고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정리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그냥 예제처럼 이렇게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쉽게 좀 맞추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감히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좀 쉽다고 할지라도 사회 과목만을 독립적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과목을 같이 보고 시간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큰 고득점의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많은 시간이 부여가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다른 과목을 문제 푸시다가 그래서 사회 과목을 나중에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실력을 제대로 좀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식을 파악하시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인데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좀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 정확하게 풀되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들을 좀 병행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 어떤 공부의 방향성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직접민주제적 요소 그랬죠. 직접민주주의 요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국민투표제, 국민발언제, 국민소환제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회가 지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 입법권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국민이, 자, 옳은 것은요. 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했어요. 도입됐다고. 그러면 국민투표제도만 하고 있는 거니까 국회의원이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국민 소환제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입된다고 하는 건 자, 3번 국민투표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절대 아니고요. 2번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입 안 한 거고 3번은 지금 직접민주제 요소이고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건 문장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 발안제인데 됐죠? 이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걸 딱 보이는 순간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바로 연결되실 거예요. 그죠? 1번으로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도 괜찮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계약이죠. 그 다음에 2번 홉스는 만인의 투쟁 상태로 자연 상태를 규정했다. 그 다음에 로크는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로우나 불안정하다. 그죠? 그래서 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잠재적 투쟁 상태다 맞고요. 3번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선하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데 자,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전부 양도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전부 양도설 여기까지는 맞아요. 문장이. 근데 후자가 틀렸습니다.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절대로 주권을 양도할 수 없어요. 양도 불가입니다. 불가. 루소. 됐죠? 자, 그래서 양도 불가설의 대표적인 입장이고 루소의 주장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주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전자의 문장은 맞지만 후자의 문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에 관점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 형식이 다들 이렇게 좀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죠? 가는, 그러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하게 되면 뭐예요? 가는 현실주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본다. 뭐 이상주의, 자유주의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1번, 가는.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먹히지 않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고 국제사회는. 현실주의적 입장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는 현실주의는 자유주의 관점과는 달리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그죠? 경제, 환경, 인권 문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 요인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몇 번이요?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건 현실주의. 그러면 정치 군사적인 거 이외에 다른 이슈 영역을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 아시겠죠? 3번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자유주의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자유주의는 현실주의 관점과는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게요. 선거제도에 관련된 지문이 좀 길었죠. 길었는데 본질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셨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400명의 의원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녀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그렇죠. 19세 이상의 남녀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 원칙이 되겠고요. 보통선거 원칙이 도입돼 있고 피선거권자는 그죠?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정당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무소속도 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자,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고 한 표라도 더 많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단순 다수제다. 다수제. 지역구.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로 지역구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석을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명부 순서로 가져간다. 이게 1인 몇 표제예요. 1표제란 얘기예요.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의해 드렸을 때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 배분이든지 지역구 득표율 배분이다 라고 하는 말 보이면 무조건 1인 1표제다. 독립적인 정당 투표 1인 2표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분석 끝났네요. 1번. 자,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자,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건 바보 선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소선거구제이면 군소정당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순된 선지죠.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자, 1인 1표제 방식으로 자,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정당을 찍은 후보는 몇 표의 가치, 정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표는 2번 사용되죠. 지역구 당선에, 그다음에 비례대표에,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무소속을 찍은 사람은 그 무소속 후보자가 지역구에 당선되는 데만 기여하고 자, 정당 투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다. 그래서 투표 가치의 차등이 발생하는 바 보통 선거가 아니라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거죠. 평등. 됐죠? 그래서 1인 1표제는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위반이다. 위배다. 자, 그것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셔야 된다라고 평소에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 방식은 소수대표제이며 지역구 의원은 뭐라고요?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자, 선거 운영 방식이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 틀렸죠? 자, 그러면 남는 정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에게 속한 정당 어느 일방을 지지할 경우에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인 1표제를. 그죠? 그래서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만 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인 1표제. 그래서 한 장만 주고 자, 그가 속한 정당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정당 투표에 집계를 해버리면 그죠? 정당은 마음에 드는데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또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만 정당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런 분리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쪽만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정당만 선택할 수 없고 후보자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6번 가겠습니다.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 규정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그때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고 할 때 법률의 효력이고 자 그다음에 2번 조약은 자 대통령은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맞고요. 그죠? 조약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이고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국회예요. 동의권이. 그다음에 3번 뭐가 틀렸습니까? 모든이 틀렸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건 주요 조약이다. 주요. 모든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조약에 관련된 국제법에 대해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한 4개 정도를 외워버리자 우리. 주권의 조약, 제약에 관련된 조약이나 그다음에 우호통상 항해 조약이나 그죠? 그다음에 국가나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아시겠죠? 자, 그런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이 아니다. 주요다, 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4번.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인의 지위와 신분은 보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틀린 게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이 5가지가 있잖아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5가지. 자, 금지되는 거 3가지가 뭐 있어요? 관습형법 금지. 그 다음에 소급 적용 금지. 그 다음에 유추해석 금지. 그 다음에 적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죠. 만약에 이 문제가 예전 기출문제하고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적정성의 원칙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하나 줘버렸으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고용주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갖고 논쟁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고용주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오해하게 해서 오답률을 좀 찾아갈 수 있었는데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지문을 한번 보시면 그 고용주라고 하는 사람은 고용하고 있는 자예요. 사장님을 의미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을 고용주로 보면 이건 무슨 해석이다? 지나치게 의미를 확대해서 하는 유추 해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유추 해석은 금지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근데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규정한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그죠?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유추 해석 금지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좀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법 쪽에서 여러분들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평소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냐면 부당 노동행위 자체는요. 사장님의 부당한 행위를 전체를 일컫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당 노동행위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부당 노동행위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비유할 때 뭐라고 많이 말씀드리냐면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한다.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장님 나빠요. 부당한 행위다. 하지만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란 거예요. 노조와 관련성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건 부당 노동행위죠. 부당 해고 엔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한 거예요. 그죠? 다 노조 관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노조 관련성이 있는데 3번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한다면 사장님 나빠요죠. 부당한 행위죠. 하지만 노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노조 나오네.
다 노조 관련성이 있지만 3번만 노조와 관련성이 없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1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헌법 제37조 2항 규정 그대로 한 거고요. 본질적인 내용 침해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잉금지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정답이 2번인데요. 제 문제집이나 그런데 이 유사 문제를 제가 넣어놨었는데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2번을 좀 과잉금지 원칙이 네 가지잖아요. 세부 원칙이. 일단 목적의 정당성하고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수단의 적절성, 그다음에 세 번째 침해 또는 제한의 최소성, 자 마지막 법익의 균형성. 자 해가지고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 하나라도 걸리면 위헌이에요. 그죠? 네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할 때가 위헌이 아니라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또는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이라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맞죠? 일일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다 열거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특히 기본권의 개념 중에 포괄적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권리 같은 경우에는 열거되지 않은 것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참정권은 무슨적 권리, 능동적 권리, 선거권, 공무당권, 그다음에 국민투표권 등이 이에 속한다. 4번도 맞는 선지고.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과 정치에서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자, 이거 임대차.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 세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주만 했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안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자, 즉,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지만, 확정일자는 못 받은 경우. 그죠?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두 다 충족해서, 자, 어떤 그 경매에서 그 주택에 관련된 금액이 낙찰되었을 때, 어떻게 돈이 배분되는 것까지도, 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일단, 임차인은 입주는 했는데, 전입신고 안 했고,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다. 권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확정일자는 안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대항력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 다 갖춘 경우죠. 자 따라서 이거는 대항력도 있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1번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갑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병이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모든 요건 갖췄고요.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2년 주장 가능하죠. 1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4번인데 갑과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갖추지 못했지만 임차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가 된다고요. 따라서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 1개월 전까지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관련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묵시적 갱신이죠. 암묵적 갱신이라고 해도 상관없겠고요. 됐죠? 그래서 2년 다시 2년 연장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요건과 상관없이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됐죠?